네, 자, 지난 주말 비트코인 가격이 플래시 크래시, 순간 폭락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위험 수위를 좀 넘어서면서 거품 붕괴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정확한 정보 없이 비트코인을 샀던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열패,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광풍이라는 말이 좀 나올 정도로 뜨거운데요.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시청자분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잘 아셨을 겁니다. 아까 일본 니혼게이지 신문에서도 랭킹 뉴스에 1번으로 나온 게 블랙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블랙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 그쵸? 1987년에 블랙 먼데이에서 유래됐던 이런 대표적인 자산 가격 폭락 현상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아마 세계 경제 뉴스에서 세계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 수준을 가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열풍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분 저 비트코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김 PD가 보여주는 저 비트코인의 위에 삐쭉삐쭉 나온 게 네. 저희 불과 같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만큼 특히 강풍이 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에 19,000달러를 돌파하게 됐었죠. 그래서 2만 달러를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때에 아마 이 앵커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나요? 뭐 어떤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네. 이렇게 기억이 예. 나십니까? 예. 그때인데요. 사실 그게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20일 하루에 17,300달러에서 12,190달러, 5,000달러가 프레시 네. 크래시 오는 이런 순간 폭락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한국 경제 TV를 통해서도 이 스카이 로켓팅, 프레시 크래시 이런 얘기를 좀 표현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우려했던 사항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렇게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방금 이 플래시 크래시라는 용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5,000달러 정도 떨어졌던 이 플래시 크래시의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는 금융위기의 뉴노멀 환경에서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채권, 비트코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도 가격 변수의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원래 이제 이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리스크 이론에서 그래도 책 중에서는 가장 신뢰가 있고, 네. 이렇게 또 투자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분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조화연 교수님이 아마 당신의 제자분이랑 같이 썼던 이런 리스크 이론 그 책을 한번 교과서니까 한번 이렇게 짐에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 책을 좀 꼭 읽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와는 조한 교수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학자시고 이론과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참고하는 이러한 분이자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하이머 민스키의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Someday Sometimes 이론인데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달 들어서도 그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 이렇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워빙 마켓에서 제가 여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좀 불안하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쉽게 극복하지 않으면 그때 비트코인은 덤핑 시킨다. 덤핑이 이제 아까 차익 실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사실상 차익 실현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가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순간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팔고자 하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도 세력만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덤핑 쳐가지고 네. 빠져나가는 것이 그쵸. 사실 예. 그 손실을 방지하는 이런 큰 방파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덤핑 현상이 발생해서 덤핑 현상이 발생하면 가격 기능이 무너지는 서프라이어 디맨드 시장의 수급 기능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자분이 생각도 못했던 가격 폭락 현상,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기에는 이러한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2010년에 다우존스 지수 그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고 하는 가 순간적으로 그때 1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시 크래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채권 가격 선진국 채권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선발적으로 매도 러스 커터는 상대에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프레시 크래시 지금은 금리 위기에는 자주 나타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 들어서도 여기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구 절벽에 따라서 큰 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프레시 크래시 이런 용어들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예고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어들은 시청자분이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배경에서 나타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끝도 없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특성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 수요 가격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노란색 제모를 갖고 있습니다는 발행과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을 때, 네. 요건 이제 미시경제학 용어에서 보면은 가격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완전히 비탄력적.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공급 곡선이 수직 형태다, 가격에 대해서 수직 형태다. 요때에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하얀 백지 위에다 이 아담 스미스 방식으로 해서 가로축에는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물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청자분들 같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수직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려놓으시면 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여기 자막이 이제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결국 뭐냐? 물량 조정이 안 되니까 네. 가격으로 치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스카이로켓팅.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위로 쫙 가는 것처럼 스카이로켓팅 네. 현상이 발생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단순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항상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 하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000달러일 때 5만 달러까지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냥 광풍이 있을 정도로 그랬지만 네.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은 사실 이것이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거 나와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에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면 물량 조정이 없으니까 가격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스카이로켓팅과 내려갈 때는 이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공식화시켰을 때는 그 공식화 자체가 시장의 질서를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질서를 형성시킬 때 그 자체가 이 스카이로켓팅 현상과 그 다음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는 다른 국가들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옵션 선물 거래소,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래서 시장에서 그 제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변동을 자꾸 줄여주는 훈련을 네.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훈련시켜서 제도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규제 일본도가 되기 때문에 그쵸. 아직도 예. 개인적 전적인 책임이다. 니는 알아서 해라. 당신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방치 개념이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프레시 현상이 나타날 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전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마 비트코인이 개인적 물량으로 볼 때는 19,000달러에도 마지막 막차를 타기 위해서 막차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5만 달러가 되니까 막차가 아닐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 심리를 샀던 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5,000달러 정도 한순간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이번과 같은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 사태 올해 들어서 좀 여러 차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비트코인에 대한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만 얘기했었는데요. 한국경제TV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이 플래시 크래시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발생할 때마다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전초 조짐이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가격 등락폭이 다른 그 자산 가격에서 많이 크긴 했습니다는 네. 결정적으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 올해 2월달 이더리움 가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것이 6월 달에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사전에 그 전적으로 시그널 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달에 영국에서 비트코인 펀드에 드론다운 로스 현상이 발생했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대손실이다. 얼만큼? 비트코인 펀드가 95%가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손실이죠. 예. 드로우다운 로스에서 네. 대손실 현상이 발생했죠. 네.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이달 들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일 때 방송을 해드렸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한 번 방송해드리냐 하는 오히려 제가 지난 네. 주말에 그렇게 방송해드렸던 외국인의 자금 이탈세가 심상치 않다 하는 예, 예. 그게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뜨겁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연장 차원에서 한 번 더 방송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신용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CDS 금리라든가 외국인의 포지션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3대 평가 기간에 나름대로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자료를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5,000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방송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태인데요. 이달 들어서도 다시 한번 방송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꺼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방송했을 때는 19,000달러 돌파했을 때 플래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거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 12월에 워브링 마켓, 덤핑 이렇게 프라이스, 플래시 크래시 그런 네. 현상이 고스란히 전개됐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더리 오면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펀드에 대한 자체 그 투자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객들의 손실이 좀 가는 상태지만 예. 이 비트코인은 지금 질서가 형성됐던 차원이거든요. 네. 가상화폐에서 보면 우후죽순처럼 나왔던 것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법정화폐에서는 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과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에서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폭락되다 보니까 네. 아마 손실 규모는 이렇게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는 엄청 크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의 통계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혀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사실 그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번에 이 비트코인 가격 폭락 사태 이후에 중개기관에서 이 마진콜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혹시 또 마진콜에서 또 디레버리지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폭풍에서 네.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이제 가장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금리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이 여부를 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진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진콜 문제는 2008년에 금리 당시에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한국에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다 국내에 거의 100%라고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발생했으니까 자 미국에서 자금 이탈돼서 한국 증시 옵니다. 중국 증시 갑니다. 한국 사세요, 중국 사세요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진콜 디레버리지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금리가 발생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45% 떨어진 데 반해서
피해갈 거로 보고 많은 PB들 금융사들이 괜찮을 것이다 봤던 이러한 그 한국 증시가 65% 떨어졌고 가장 괜찮았다고 보면 중국 증시가 75%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왜 위기 발생국에서 사실상 그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해갈 거로 갔던 한국과 중국에서 왜 이렇게 갔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강연적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실 상해 지수가 한 6,100, 200 가는데요. 한 5,900까지 떨어질 때 제가 그 강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책임자랑 관련돼 있는 추종 세력이랑 같이 해서 강의해 드릴 때, 자, 5,900인데, 6,100에서 5,900인데, 마질컬 딜리버리 중국이 타깃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중국에 지금 이렇게 차이나든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부분 빨리 좀 지금씩 러스컷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낙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대해서 환상들이 만기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5,900에서 전부 손실해라 예. 해서 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지 강연 도중에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들어오기는 한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네. 추정 세력들이 다 나가면서 한 20명 정도가 남은 그랬군요. 상태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마진컬과 딜레버리지 발생하면서 상해 지수가 1,7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5,900이 러스컷 했으면 굉장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렇죠. 작품이었던 예.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때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에서 대부분 다 펀드를 운영하는데 증거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자, 증거금이 부족한 발생했으면 자, 그것을 손실을 보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진콜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실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딜레버리지 해서 그 마진콜을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해서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팔자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내 자산 가격이 고객의 자산인데요. 예. 전부 팔자만 있으니까 남과 똑같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증거금 부족은 반드시 채워놔야 되니까. 네. 그 미국에서 발생하면요, 확실히 경매 처분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후려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후려쳐서 파서 증거금 보전을 하지만 그 자산은 고객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고객의 대단히 큰 손실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의 금융사가 글로벌화하냐 하면 자, 이런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 비용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 괜찮다, 중국 괜찮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수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가격 메리트만 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해가면서 미국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전형적인 워터풀 이펙트, 나비 효과가 발생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과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5,000달러가 떨어졌다 하면 당연히 법정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있잖아요.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증거금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마진컬 현상이 발생하고 마진컬이 이거 채우는 과정에서 제도화되는 상태에서는 그 의무조항이니까 다른 거에 정가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후폭풍이 다른 자산에 연결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소라든가 뭔가에서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거를 이렇게 정부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는 아직까지는 그게 전적으로 거래소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태거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한 공식 통계가 좀 아직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의 전적인 책임, 또 거래소의 전적인 책임,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적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한낱 투기 행위로 간주해서 국민들의 그 애틋한 많은 자산, 200만 시대에 해당되는 또 이렇게 세계 거래량의 21%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전부 이 비트코인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 줬는데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의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부의 정책도 좀 많은 부분은 규제 일변 이런 것보다는 그 제도라든가 뭔가 이거 갖춰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자, 금융위기 이야기도 좀 해주셨지만 이번에 좀 비트코인 가격 폭락 사태로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가 2017년, 네. 내년이 2018년이니까 10년 주기설이 맞거든요. 네. 10년 주기설. 예.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는 내가 생각해 보겠는데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1997년에 아시아 통화위기,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홀딩, 네. 그다음에 바로 10년, 2017년, 2018년 그러네요. 10년 주기설이 걸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면 10년 주기설을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적인 저는 뭐 그게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는 뭐 네. 정경련 강의라든가 뭔가에서 뉴욕에 무슨 뭐 해서 뭐 최무신한 사람이 뭐 예측의 대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 예측에서 각종 뭐 한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시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전적으로 그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10년 주기설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자 전처지즘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세계에서 탑뉴스, 한국의 탑뉴스에다 뭐 탑뉴스 어떤 그 비트코인 강풍이 착해서 프레시크로 현상이 발생하니까 예.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그렇군요. 주기설과 맞춰서 네. 비트코인발 금융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아직은 한국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마진컬 현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일부 있잖아요. 전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선진국이 일찍 제도화돼 있으니까 거래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거금이라든가 마련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와 같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프레시크레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부 자산 가격이 전염되는 이런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왜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2의 이렇게 금융위로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정부가 증거금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도화시키지 않았으니까 자 어떠냐면 그 손실을 거래소든가 투기자의 그 전적인 책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프레시크레 현상이 발생해서 많은 로스가 발생했으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 로스 부분에 손실분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럼 손실을 보존하겠다 하니까 비트코인의 자금의 성격상 보면 자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 주식과 비슷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오 업종을 좀 사고 손실을 보존하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예. 그럼 투기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국도 이게 방치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히 투기자의 책임이다. 거래 전적인 책임이다. 니네들이 사전 시그널 줬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책임 아니다. 이런 것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세계 거래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또 국민들이 지금 200만이다 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투기자와 거래소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네. 지금은 그 사항이 벗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 북한이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번 일도 좀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예.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더리움 가격 관련해서 네. 프레시크래시 현상이 발생할 때는 북한의 소양이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9월 달에 영국의 비트코인 펀드 관련돼서 95% 늘어난 다운로스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북한이 경제 운영학에선 북한이 그 국가 운영학에선 최소 필요한 외화 즉 달러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막힌 상태거든요. 네. 잠시 그 과정을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지금 제재 문제가 거의 경제 제재 조치에 과회사의 경제 조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외화 자금 조달기를 차단하고 원유 공급 차단하는 쪽으로 지금 사실상 경제 제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한의 외화 조달 문제는 굉장히 향후에 김정은 체제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5년 이전까지는 남한보다도 북한이 그때 당시에 근대 자본화 과정에서 일제 30년 기간 동안에 사실 뭐냐면
근대화 자본 축적 기관이 대부분 다 수풍발전소 흥남비로서 해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작성인데 그쪽에 대부분 다 북한 쪽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크레딧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해외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외화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1975년에 사실 냉전 시대가 아주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 유지에서 동맹국들이 뭐냐 외화 조달을 확실히 해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벌목공 위험적인 그 조건이 있었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게 확실히 백업했다 보니까 여기에 외화 조달하는 데는 북한이 문제는 없었고요.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소련도 베르스트라이카, 중국도 개방이 나오면서 이게 뭐 북한이 외화 조달길이 차단됐었는데요. 그때 북한이 이제 모색했던 것이 우리가 OECD 가입과 맞물려서 IMF라든가 ADB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ADB라든가 IMF 같은 건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저개발국에 대해선 북한 주민은 김정은은 나쁘지만 북한 주민은 사실상 뭐냐 전 세계 뭐 인류 사회에서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면 사실 뭐냐 이렇게 성장 촉진 지원 발음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그걸 이용해서 가입을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IMF랑 ADB는 쿼터제이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넣는 미국에 의해서 사실 반대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1990년 북한이 테러 적성군에 지정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못했던 상태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그때 슈퍼노트 $100 위조 지폐, 마약, 제조 이런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고요. 네. 해외 음식점,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자 파견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결국 2000년 이후에는 M&A를 통해서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 간의 세계 M&A 시장 그때 당시에 통계를 보면 굵직굵직한 통계를 보면 한 20건 중에 15건 정도 중국과 북한의 거래였던 20건 중에 15건 정이 M&A 자원 M&A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냐 북한의 석탄이라든가 뭔가를 중국에 전부 팔아먹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조달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보면 미사일 발사, ICM 발사, 핵 문제다 보니까 이 미국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석탄 중국 입장에서 수입 막아 모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북한이 외화 자금 조달하기 전부 찾다 보니까 북한이 사실 이 전산이라든가 이런 쪽 IT라든가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렇군요. 뛰어나거든요. 네. 해킹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예. 최고의 맞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는 네. 최고의 해킹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비트코인 펀드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 드론 로스가 발생했다든가 네. 이번처럼 비트코인과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위화 조달 차원에서 북한이 소행 아닌가 하는 쪽이 당연히 추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가 지금의 이후에 밝혀지겠습니다는 네. 사실 이 문제도 국제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좀 외화를 조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걸까요? 저는 뭐 이 예.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그래도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에서 아주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다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저는 이 분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닌 건 제가 분명히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항을 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들은 대부분 다 폐쇄 블록체인 방식이라 합니다. 네. 폐쇄 블록체인 방식, 블록체인은 제가 알겠는데요. 폐쇄 블록체인인 게 오픈과 폐쇄 블록체인이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밀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모든이 투명성해야 이와 같은 사태에서 정부의 대책도 오고 그런데요. 이 폐쇄 블록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할 때는 빨리 이게 사실 그 실체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래서 이후에 후폭풍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 방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별 번호가 있어야 되죠. 네.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개별 비밀이라든가 비밀번호만 알면 블록체인 방식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냐면 쉽게 자금을 이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계영 앵커의
비트코인의 잔고를 뭐냐면 북한으로 내게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 공개 대상을 항상 의심을 받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나만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네.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뭐 해킹이라는 거 아닌 관계없이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사들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지금 지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우리가 21%를 차지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GDP가 세계에서 1.2%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광풍이 얼마큼 컸는가를 아시게 수가 있고 이번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통해서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이런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번 계기를 해서 반드시 투기자들은 반드시 비트코인이 얼마큼 무서운 것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되고 그렇죠. 가격 기능이라는 네. 건 항상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쿼인티티 즉 거래량이 동반돼야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폐쇄성보다는 데이터가 명확히 인식돼야 되고 그게 시장의 안전 기능을 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주식에서 차트 분석하지 않습니까? 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가 적게 잡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없는 이런 블랙 마켓과 비싼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에서는 투자자들은 얼마큼 위험한 걸 반드시 깨쳐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자 내가 사전에 시그널을 줬는데 자 이번에 계기에서 알아라. 물론 하지만 자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량의 세계 21% 차지하고 금리이 200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계기에서 금리의 손실이 많이 됐다 보니까 네. 방치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규제와 함께 정부 나름대로 제도화시키는 측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이 급등락 장세를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시장에 주는 시사점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